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그리고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지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그 FOMC 얘기를 일부에서도 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점장님 먼저. 근데 앞서 우리 변 전무님이 워낙 얘기해 주셔서 저는 뭐 더 이상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저도 계속 귀에 꼽혔던 게 네. 2%였어요. 2%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네. 들으면서 사실 기자 간담회 나와서 첫 문장도 파월이 네. 그걸 다시 강조했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아, 정말 2%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아, 이번 꼴통이시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시장 반응도 확실히 그렇게 나왔고. 네. 근데 이제 그 앞서도 말씀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끝은 보이는데 끝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 나오면 항상 시장은 충격을 받거든요. 네. 우리가 아마 5.0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니까 그 부분만큼은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아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2% 진짜 그래 저는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2%가 2.9? CPI 기준 2%는 아마 아닐 거고 아마 핵심 코어 PC 기준으로. 기준이니까 훨씬 더 좀 적어 보이는 효과는 있죠. 그러니까 8에서 2로 가는 건 정말 멀어 보이는데 네. 5에서 2로 가는 건 그것도 멀긴 한데 그것도 네. 멀어 덜 보이죠. 머니까 아마 그런 걸로 저는 사실 이해를 했어요. 이거 CPI로 보면 안 되겠다.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예. 그러면 다행이죠. 네. 왜냐면 PC를 원래 원칙적으로 보게 돼 있으니까. 네, 네. 네. 대표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봤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냥 느낌은 오늘 뭐 다 저희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다 보시고 증권 방송 하나 저희도 라이브 했지 않습니까? 네. 라이브 하면서 친절하게 다 유동원 본부장님이 다 네. 하나씩 짚어주셨을 테고. 네. 네. 그런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시그널을 약간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쪽으로 보여주게 되면 이거를 애써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파월장이 예, 약간 좀 강하게 이건 오버한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아까 그렇죠. 아까 그걸 여쭤봤었던 건데 변조님한테 변조 약간 그런 기운이 있다고 얘기는 하시긴 하셨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시장 올라가면 지금까지 내가 한 거는 물거품이 돼라고 네. 하는 또 굳은 의지가 또 보여졌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정해야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 와가는 건 맞는데 그렇게 강하게 금리를 올려서 다 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안심을 하게 되면은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빠진 주가가 또 올라가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나오는 이런 후폭풍들 예. 이거를 또 감안하게 되면 내가 이것도 감당 못하겠다라는 네. 이런 의도도 많이 보인 것 같아서 그냥 그러니까 한 배우 같아요. 한 네. 작년에 약간 그냥 팔짱 끼고 보셨다가 지금부터는 약간 배우의 입장으로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네. 그 앞서 네. 저 말씀하신 것처럼 끝 부분에 그 얘기 계속했잖아요. 그 뭐냐면 뭐 어느 정도 레깅 효과가 있느냐라고 질문에 대해서 네. 정책은 레깅 효과가 있는데 우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대응을 한다. 네. 그러니까 그 레깅 효과가 없어진다는 톤으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니들이 자꾸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거야. 뭐 이런 뉘앙스가 정말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특별히 미국 시장은 어떤 측면에서 가두리에 갇혔다. 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세게 얘기하고 떨어지면 조금 말랑말랑한 얘기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이렇게 긴축하는 게 이제 공급 측에서의 생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급은 어떻게 못 건드니까 그러면 수요를 누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면 네. 수요가 안 눌리겠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 뭐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도 있고 한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와서 다시 그 가지고 있는 가처분 소득이 더 증가하는 상황이 오면 계속해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잡지 못하면 여기서 못 잡으면 굉장히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러시아는 싸게 에너지 공급하고 중국은 싸게 해서 제품 공급하고 그걸 유럽이나 미국에 팔고 그럼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우리 국채 사주고 이 과정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이 커온 거 아닙니까? 위협을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관계 싫다라고 하니까 지금 결국에는 물가 상승 이런 거 다 감안하고 이거를 인정할게. 하지만 지금 같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때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어왔던 게 이 관계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어가면서 제압을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어가는 물가는 공급을 통해서 뭐 조절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안 되겠다. 수요 다 때려잡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달러 강세로 인해서 본인들은 괜찮죠. 근데 지금 이 피해를 받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이 이게 다 어떤 후폭풍이 나오느냐. 근데 보고서 앞서 각도기 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효과가 결국에는 쌓이고 쌓였다가 이제 언제 돌아올까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내년에. 근데 어제 미국장이 나스닥이 3% 넘게 빠지고 미국이 고점에서 지금 거의 5% 정도 빠졌거든요. 3,900에서 3,700 얼마니까 S&P가.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초반에는 되게 많이 빠졌지만 사실 중간에 플러스도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도 엄청나게 많았다가 많이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미국 오히려 현물은 순매수로 끝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사실 다 빠졌고 요거를 이제 좋게 보는 분들이 해석을 한다면 한국이 되게 왜냐하면 지난 한 달로만 보면 20일 영업일로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가 2등인가 그래요. 수익률이 달러로 보면. 그렇죠. 예. 네, 다우존스보다 좋아졌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국이 정말 계속 좋아지는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구조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자본시장 연구원 김보은 연구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제 MSCI 그 지수와 거기에 추정 자금들의 규모에 대해서 지난 5월달인가 그 보고서를 쓴 게 있어가지고 그걸 쫓아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보고서 내용은 이겁니다. MSCI 이머징 마켓의 총 금액은 1.6조 달러. 네. 그리고 아시아는 0.8조 달러. 그래서 그걸 합치면 2.4조 달러. 네, 2조 4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돼요. 네. 근데 대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에 그런 그 패시브를 쫓아갈 때 배분을 할 때는 중국 시장이 30% 정도 배분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로이터에서 보고를 했지만 그게 딱 9월 달에 나왔던 보도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외국인들의 추세 전환은 10월 달부터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4조 대가 넘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흐름들은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그 전환 과정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조 달러가 넘는 자금 중에 30%면은 0.7, 0.8억 달러예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네. 1조 달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에 맞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지금 한 1,700조니까 1조 달러면 1,400조인데 네. 그러면 거의 맞먹는 돈인데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 텍사스 선생님 펜션 펀드. 예, 선생님 펜션은 절반을 빼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텍사스만의 문제일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콩의 폭락 때 보면 그 외국인들이 좋아했던 주식들이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막 10%, 두 자릿수로 다 빠졌거든요. 심지어는 20몇 %씩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고점에서 빠진 게 아니고요. 저점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거의 탈출이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9월 달부터 시작된 전환의 흐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진핑 3기 당대회 끝난 걸 확인하고 이건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일단 줄여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서 거기서 빠져나가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네. 대만 못 갑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대만 못 가고 오히려 TSMC 더 줄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한국, 인도예요. 그래서 이거 뭐 시간을 두고 점차 우리가 그 해석이 되고 그 귀결이 되겠지만 일단 지난 한 달간의 흐름과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들을 보면 중국 자금 이탈에 의한 변화라고 보는 게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큰 거대한 변화예요. 그렇죠. 6개월짜리 변화입니다. 최소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만약에 대표님이나 저번 주에 이제 이경민 팀장하고 네. 저희 할 때 네. 어느 정도 2,300 넘으면 이제 단기 고점이라는 의견이 그날의 약간의 네. 분위기였는데 네. 만약에 우리 각도기 지점장님 얘기하신 거가 맞다라고 하면은 네. 오히려 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긴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좀 더 장기적인 거고 뭐 이런 거니까 좀 덜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게 수급적인 변화가 예상 못한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늘도 시작부터 그렇더라고요. 2,300 안 깨고 거기서 시작하는 게 네. 종가는 고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뭘 못 움직이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인덱스 쪽이죠. 인덱스 쪽으로 들어오는데 인덱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변화가 들어오겠다라고는 예측을 하지만 인덱스 들어오게 되면은 뻔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그러면 한국 쪽 사야 되다 보니까 자세하게 안 가잖아요. 네. 그냥 1, 2, 3 해봐야 5위권 안쪽에만 사죠. 그쪽은 강합니다. 그쪽에 또 유통 물량 없는 대표적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확 붙죠. 오히려 더. 거기다가 연기금까지 같이 가세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들이 가는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변화가 저희가 그 종목 가면은 그 종목 사면 되겠죠. 못 그래요.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이라도 사야지. 열매 의원님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네, 못 삽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것만 가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그러면 인덱스 펀드 들어오면서 지금 돌아가게 되면 사야지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지금 뭐 아직 뭐 업황 얘기 막 들어보면서 지금 사실 수 있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네. 직접 살 수 있으면 매우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는 국내줄 못 못 사게 하게 돼 하니까.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돌려가시네요. 네. 근데 그게 규정이라서.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 인덱스 펀드 들어와서 대형주가 갈 것 같아. 근데 손이 못 나가요. 지금 네. 자리 쪽에서 다. 네. 그러면 지수 가는 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2차 전지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단들 이런 것들 이제 막 매매하려고 보긴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변동이 엄청 커졌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사는 듯하자 했을 때 한 며칠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바로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요즘 패턴들 뭐 소재 쪽 종목들이 대부분 그래요. 한 2, 3일 올라오면은 꺾고 올라오면 꺾고 이러다 보니까 갖고 있어도 수익이 안 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론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변화보다도 이런 실질적인 내 계좌의 수익률이 거기 못 쫓아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형주 쪽에서 좀 더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지수와 종목들이 차별화가 엄청 커질 겁니다. 그럼 이거를 대응하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지수를 그럼 사면 어때요? 네. 지수를 사면은? 지수 쪽이 괜찮죠. 그나마 ETF 같은 대응하겠죠. 걸로 예, 지금 뭐, 살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차라리 대응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나오는 얘기 오늘 같은 경우도 쭉 돌아보게 되면은 또 이제 레고랜드 2차라고 해서 모생명, H생명 얘기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건 벌써 뉴스가 난 거니까. 나왔으니까. 네. 영구채. 네. 그러면서 기업들 자금 사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돌리는 거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지금 주식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수급의 우호적인 게 있어도 아직은 좀 더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지난번에 네. 7월 8월 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랠리 나왔을 때 랠리 나왔었죠. 네, 그때 외국인들 매수였었습니다. 네. 네, 2달 동안에 한 5조? 꽤 많이 샀어요. 예, 그 정도 그때. 좀 샀었을 네, 겁니다. 네. 랠리 나왔다가 어떻게 꺾였느냐라고 하게 되면 또 결론은 그렇잖아요. 미국 시장이 아직 아니래 뭐 네. 이런 분위기 나오면서 그때 변화가 외국인들이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한 9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팔긴 팔았는데 예전에 뭐 상반기에 16조 17조 팔았던 것보다는 거의 그러니까 안 팔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샀다가 안 파는데도 주가는 빠집니다. 네. 이런 현상 그것도 급하게 빠졌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패시브 자금도 이제 들어와요. 들어와서 좀 견인하겠죠. 견인하다가 만약에 똑같이 미국 시장 변화가 나오는데 안 삽니다. 그럼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그 외국인들 자금만 보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나오게 되면은 6개월이라면서요. 6개월이면은 그렇다고 지금 뭐 계속 뭐 조금씩 산다고 하더라도 잠깐만 기다려봐라고 하는 약간 그런 부분 나오게 되면 시장이 또 출렁이겠죠. 네. 그런 것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2,300선 이상에서는 그렇게 썩 마음 편하게 매매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런데 네. 얘기하셨으니까 삼성전자가 제가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되게 열심히 쳐다봤는데 마이너스 거의 3%까지 갔다가 오늘 플러스가 났나 아니면 뭐 하여튼 엄청나게 센 양봉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쭉 올라서. 네. 근데 이렇게 1등 회사가 이렇게 잘 되면은 지수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라고 경험적으로 딱 느끼세요? 경험적으로.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네. 시장을 뭐 이렇게 맨날 지켜보는 트레이더 그래도 경향이 느끼시는 아니었기 있잖아요. 때문에 그래도 실질 전투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원화 환율이 앞으로 강세가 될 것이냐 이 자, 부분 환율이 떨어질 것이냐. 네, 원화 네. 환율이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확실히 한국 쪽으로 비중을 실었다. 그냥 확인이 되는 과정인데 네. 그리고 또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오늘이 어떤 하나의 단초 또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히 외국인은 오늘 팔아야 되는 날이다. 네. 근데 만약에 오늘도 산다면 이건 뭔가 다른 세력이 있는 것이다. 어. 단타 세력은 무조건 팔 건데 네. 장타 세력이 꾸준히 사야 되는 입장이면 그냥 살 거다. 얘네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정해진 돈을 매일같이 살 거다. 그러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약 한 1,7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네. 샀는데 분명히 이 오늘 같은 장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순매도 규모로 보면 한 3,000억에서 5,000억 정도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1,700억 플러스로 둔갑했다는 건 단타 세력은 팔았고 장기 세력은 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무조건 디폴트 값이죠. 네. 게다가 이제 롱숏으로 따져보면 지금 낸드를 갖고 있는 하이닉스는 숏 입장이고 네. 이쪽은 롱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편입이니까 오늘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딴 얘기를 드리면 이제부터 인텔 주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텔이 드디어 거짓말쟁이 인텔이 1월 달을 적시했어요. 그죠?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거는 1월 10일인가? 네. 사파레프트가 나오겠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일반 PC용이 아니라 서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교체 수요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디램 업체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뉴스니까 인텔이 만약에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틴다면 삼성한테도 상당히 호의적인 뉴스가 될 것이다 라고 더불어서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오늘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업종 대표주들로 외국인 매기가 붙는다면 이건 그냥 패시브로 사는 거다.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미국은 상방도 하방도 막혔잖아요. 지금 뚫고 못 갈 것 같거든요. 당분간. 그러면은 미국이 저렇게 지지부진했을 때 한국만 치고 갈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외국인 세력만으로 충분할까? 다른 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좀 미지수죠. 그건 예. 김미수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네, 그리고 네. 이제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제 뭐 골 때리는 상황이 뭐냐면 절대금리가 너무 높아요. 네. 예, 이 절대금리가 너무 높고 이 정도면 이제 무조건 불경기가 오는 거죠. 예, 불경기가 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만 오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수급적으로는 최악의 상황들이 벗어났다. 이것들은 느껴지는데 경기를 뚫고 갈 수 있느냐, 나쁜 경기를 로켓처럼 뚫고 갈 수 있느냐. 네. 예, 그게 문제입니다. 네.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지금 여러 군데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진짜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줘서 이제 증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하향 조정이 여기서 추가로 일어나고 증시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우려를 좀 하시나요? 네, 그거 뭐 한국 같은 경우 분명히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근데 연초를 그건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신용 경색이 오늘 어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 흥국생명의 네. 콜 그 미행사 네. 그 허용이 됐다. 미행사 하는데 금리가 안 오르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왜 안 오르지? 금리가 안 오르고 대신에 연구체 가격이 다들 완전 그쵸. 작살이 가격이 났습니다. 떨어졌어요. 가격이 작살이 가격이 났더라고요. 엄청 떨어졌죠. 30% 하한가네요. 이제 거의. 신종자본증권 엄청나게 많이 네, 빠졌습니다. 같은 종류의 성격의 신종자본증권들 전체가 지금 다 네.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신용 쪽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뒷덜미를 잡을 거라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 이걸 수습을 잘 못하면 커지니까 문제가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지금 동시에 터지고 있는 상황이 한국 주식시장 아니냐. 가격은 충분히 싸지만 신용 리스크는 가격하고 상관없이 주가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야말로 위기 요인이 아직 안 꺼지고 불씨가 지금 막 타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로 덮었는데 불씨가 안 꺼지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김현래 위원님이라고 그래요. 앵커님한테 네. 앵커님한테 오늘은 앵커님. 예, 앵커님한테 너무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 신용 리스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특별히 이제 건설 쪽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제 건설 쪽에서 발단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올해 순서상으로 보면은 사실 작년 연말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강도가 그쵸. 높아지고 그 전망이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레고랜드가 약간 이제 거기에 불을 지핀 격이 됐고 네. 근데 이제 레고랜드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냐라고 하기에는 이제 시간 문제였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꽤 있어요. 네, 뭐 그렇죠. 제가 레고랜드 사태가 뭐 좋은 일이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중에 이 사고가 나서 더 심해진 건데 건설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동산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동화 증권, 채권 요게 이제 발행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채권의 일종이고 그렇죠. 단기물들이거든요. 요게 이제 채권 시장과 함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롤오버가 안 된다는 거죠. 단기 이제 자금. 3개월마다 단기물로 차환을 해서 새로 찍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거 안 사도 더 높은 금리에 더 좋은 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채권 가격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도 좀 불안감이 있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는 과거에 이제 2008년, 2010년, 2012년까지 이어졌던 이제 건설사 PF 때를 생각하시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때는 이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땅을 사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 초기 자금 요거를 이제 건설사가 채무 보증을 많이 해줬어요. 시행사들한테.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누가 보증을 많이 했냐? 네. 네, 증권사, 네. 네, 그쵸. 저축은행, 음. 캐피탈 이런 데를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물론 일부는 건설사도 있어요. 네. 근데 과거처럼 네, 이거를 건설발 리스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채권 시장과 부동산 가격 하락,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네. 일어나고 있는 유동성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질문을 보니까 그래서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도 나오는 한편 우려가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십니까, 둘 중에? 아니 사실 지금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1년 후를 솔직히 부끄럽죠. 제가 뭐 지금 1년 후를 제가 1년 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건 저도 몰랐기 때문에 네. 앞으로 1년 후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키 팩터가 뭐냐? 물가랑 금리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부동산 어느 시장도 정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질문도 여기 있긴 금리가 한데.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니까 이거를 이제 함부로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서 줄도산을 걱정해야 된다 이거는 좀 과하게 나간 거죠. 왜냐하면 주가 그때처럼 보면은 네. 도산이에요. 이거 지금 다들 보면은. 옛날 주가 보세요. 주가는 옛날은요 네. 더 심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또 빠진 거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올라서 상한가 몇 번 떨어졌죠. 맞은 거니까 네. 지금은 정말 무섭긴 하죠. 차트로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무서운 건 매한가지인데 근데 지금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여전사라든가 그다음에 캐피탈이나 이런 쪽까지 문제가 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제2, 제3 금융권까지 목에 온 거잖아요. 그 신용 위험이. 그런데 은행은 너무 건전하고 은행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상황이 어디 정도 수준에서 끝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 대비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확실히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거는요. 대형 금융기관, 1차적으로 1금융권, 은행들, 대형 은행들은 상당히 건전성 관리가 예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걱정하는 것이 중소형 회사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절대 규모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더 작은 기업들이 많이 보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옛날처럼 은행이 평균적으로 섞어 갖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우량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금융권 걱정들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은행의 위기라면 당연히 정부가 뛰어들겠죠. 안 뛰어들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정부가 뛰어들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여전사라든가 이런 것들 뭐 정 안 되면 뭐 일부는 뭐 정리하고 가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게 그렇게 했다가 그것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사실 좀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형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뭐 캐피탈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켜 보험사 일부 이번에 뭐 이미 흥국생명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걸 정부가 안 막아주면 조금 일파만파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을 건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리스크가 전이되는지 이런 사실 매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도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이죠. 과거에는 2008년이나 이때는 미국발로 시작된 금융위기로 시작된 문제였다면 지금은 사실 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리스크의 경로가 어디로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추론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사태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험사 쪽은 RCB라고 그러죠. 네, 이거 그러니까 보험 지급 능력에 대해서 비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흥국생명이 157%, 거의 뭐 150% 가면 150% 정도가 규정입니다. 네. 200% 미치면은 일단 경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200% 밑에가 생각보다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150을 넘기면 네. 보통은 그래도 회사가 돌아간다 정도로는 인정합니다. 네, 150은.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이게 그 신종자본증권으로 보강하다가 거기서 5년대 가느냐 마냐 여기 사이에서 나왔는데 요때 그러면 이게 원래 여기서 이제 발생한 게 신용 리스크라면서요. 원래는 보통 다 넘어가서 차원 다음으로 넘어가게 두는데 거기서 고민했다 그냥 에이 자금사정도 그런데 상환해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정부가 그때 개입을 하는 거죠. 이거 그냥 하게 두든가 뭐 일단 일시적으로 뭐 150%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좀 봐주든가 네. 이게 중요한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돌아갈 문제 아닐까요 이게? 네. 네. 그런데 그거를 해주느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그러면 아니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네. 그러면 나머지 또 보니까 발행하는 회사들 쭉 많던데 그럼 거기서도 이제 또 뭐 어떤 선별적인 문제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좀 이 금융을 잘하시는 정부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될 텐데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네. 미국이 이제 리만 사태를 맞을 때 잘 보시면 네. 베어 스턴스가 먼저 망할 뻔했는데 인수했습니다. 네. 다른 은행이. 그러니까 정부가 해줬어요. 음. 그리고 AIG가 거의 망할 뻔했는데 AIG는 재보험사거든요. 네. 망하면 안 된다 해서 안 망하게 해줬어요. 그것도 정부가 도와줬습니다. 네. 근데 리만이 딱 터졌는데 걔는 그냥 안 망하게 냅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리만 다음에 누가 망할 뻔했냐면 시티가 망할 뻔했는데 또 시티는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선택인 거예요. 이때는 그게- 또 그리고 미국은 그 정권 교체기였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실 딱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게 그런 일이 되게 많은데 네. 그 많은 것 중에 어디서 잘라가지고 그렇죠. 내가 도와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사바나를 자꾸 드리는 사바나에 얼룩말이 100마리가 있는데 사자가 와서 몇 마리 잡아먹을 때까지 냅둬야 나머지 얼룩말에 이 사회가 유지될 거냐. 왜냐하면 생식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걸 결국은 정부가 결정을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어디까지 망하게 해도 괜찮을지. 어렵죠. 그러면은 네. 처음부터 안 망하게 할 거냐, 아니면 망하게 하다가 문제 생기면 들어갈 거냐의 결국은 이슈라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대표님 보시기에? 아니 뭐 저는 일단 먼저 금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렇죠. 사실은 사실 지금의 모든 원인은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것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닙니까? 미국 경기가 흔들렸으면 지금 우리 이 걱정 그쵸.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죄송한데 금리 하나가 그래서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에 팩을 하고 팩을 있기 하죠. 때문에 네. 홍콩 기준금리가 고정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 기준금리 더하기 25bp예요. 그냥 이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환율이 멈추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미국 금리가 예민하면 우리도 그럼 그렇게 금리 따라가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 되죠. 왜냐면 이번에 홍콩 성장률 보셨잖아요. 마이너스 4.5%예요. 홍콩에서 네. 금리가 어제 주로 그냥 바로 4.2로 자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 금리 올리기 전 GDP 발표가 나왔는데 네. 마이너스 4.5가 나왔어요. 네. 이 경기 완전 박살나고 네.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고 미국 경기가 안 꺾이니까 지금 정말 너무 웃기는 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미국 경기 꺾여라 비나이다 해야 할 판이에요. 제발 좀 미국 경기 꺾여라. 아니면은 지금 오늘 일종의 그게 뻥칸지 진칸지 모르겠으나 5.25? 거기까지 간다면 이게 이제 한국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3.0에서 이렇게 뻐걱거리기 시작하는 네. 상황이 왔는데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 그 말에서 나왔던 뉘앙스, 제가 느꼈던 뉘앙스는 뭐냐면 미국 기준금리하고 1% 정도 수준까지만 차이를 벌리겠다. 유지하겠다는 톤이었어요.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5% 가면 우리가 지금 무려 1%를 더 올려야 되고 네. 5.25면 1.25%를 더 올려야 돼요. 근데 3%에 우리는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상황들이. 네. 근데 이게 만약에 4% 가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요. 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좋아요, 좋아요. 다 이게 이제 무참하게 밟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과연 그 맥스 1%로 멈출 거냐? 이미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 한계는 도달한 것 같거든요. 금리 더 이상 올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근데 앞서 지금 변 전무님께서는 이제 한국도 3.5는 일단 가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네. 지금 사실 시장에서 유동성 리스크나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너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시각은 이게 멈추기만 해도 이 스프레드도 좀 안정이 되겠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가 멈추면 네. 그렇겠죠. 이제는 끝이 났으니까. 근데 끝이 요거에 났- 대해서도 지금 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끝난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뭐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빠지고 뭐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진 건 결국은 계속 그랬어요. 이번에 폭락할 때 항상 끝이 안 보였을 때마다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만 보여주면 오케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게. 이게 시장인데 끝이 안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거죠. 근데 한국이 만약에 1% 금리 차를 유지하면서 간다고 하면 지금 연말 기준으로 최소 3.5에서 3.75 가야 되잖아요. 이거 참 그러면은 이게 신용시장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문제 그거 같아요. 끝은 보였습니다. 그 끝이 보이면은 이제 보통 만약에 미국이 5%까지 거의 가까이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저 이제 4%죠. 1% 차이를 둔다고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한 거는 유지를 한동안 해버리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좀 무리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버텨오죠. 금리 올라가네 올라가면 하면서 이자를 막 버텨서 내요. 버텨냅니다. 네. 예, 월급이 거의 뭐 예전에는 뭐 거의 미미할 정도로 네. 이자 내다가 이제 계속 차올라옵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내 월급의 반 이런 쪽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돼 버리면은 계속 반을 내야 되면 안 그렇죠. 줄고. 네. 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네, 생활을 이제 막 줄이고 줄이다 보면 이게 한 6개월 간다 그러면은 내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요. 야, 이렇게 하려고 내가 부동산 샀나?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줄일 거가 줄이든가. 체험단 같으십니다. 주변에 상담 많이 해요. 저도. 왜냐면은 네. 여기 사실 그 다음 질문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을 원래 열명인한테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어떨 근데 것 같으세요? 그 건설 담당으로서 이런 질문 후배들이나 많이 안 하세요? 저 지금 건설 담당 아니고 부동산 담당인데 그러니까 더더욱 더 네, 메이저지.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네. 하려면은. 네. 왜냐면 저는 올해 한 4월 달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 그리고 막 연말 기준금리 3.75까지 얘기하는 지금 이런 대화조차 상상을 못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변을 하자면 네.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도 네, 몰랐고 그건 파월도 몰랐으니까 네, 걱정하지 그래서 마세요. 저는 지금 제 마음은 네. 내년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근데 뭐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세요. 아니 작년부터 금리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은 상당히 후행적으로 반응하고 그렇죠.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다가 천천히 가면 부동산에 그렇게 막 시장을 망가뜨릴 정도로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은의 역사상 최초잖아요. 그렇죠. 처음 겪는 네, 일이죠. 빅스텝 두 번이고 네. 연속 여기서 올리고. 예. 더 가서 가면 부동산은 천천히 영향을 주지만 큰 영향을 받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게 더 그래서 무서워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그러면 약세일 거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미 약간 빠진 거는 몇 개월인데 음. 여기서 만약에 1년 이상 금리가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그냥 간다.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그게 지금 이 친구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다들 뭐 전세 이거 살다가 2년마다 계속 옮겨야 돼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거기서 전세 자금 대출해서 받아내나. 그냥 내 자산 끌어다가 거기 그냥 어차피 내가 분할로 하게 되면은 기다리면 이제 내 집이 된다는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집에 사는 거고요. 그럼 그것 때문에 했던 이 많은 친구들이 그러면 열매 의원님한테 저 그래도 유명한 부동산 애널리스트신데 제가 지금 월급의 한 3분의 2는 다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갖고 지금 생활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까지 이제 애 맡기고 이제 뭐 파트타임 잡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조언해 주시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의사결정은 너무 어려운 결정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도 굉장히 경우가 다양해요. 네. 부동산은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는데 네. 왜 그러냐면 3분의 1을 지금 대출 이자로 원리금으로. 쓰셔도 네, 원리금으로 원리금 쓰고 쓰는데. 계셔도 예. 3분의 1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소득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간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게 일반화가 일반화가 안 된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일반화 자체가 개인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근데 버텨보세요라고 했다가 거기서 이자 비용 예를 들어서 30만 원만 더 올라가도 진짜 큰일 날 정도로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럼 지금 부동산 반토막 날 거니까 예. 그런 분들은 빨리 파세요. 이게 그렇게 또 쉬운 결정일까요? 거래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 빼면은 네. 지금 벌써 마이너스 자기가 그러니까 레버리지 썼던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거래 비용까지 가게 되면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지금요. 네. 이 상황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아니, 그 마이너스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게 팔고 나서 현금을 수중에 얼마를 쥐고 네. 어떤 집에 내가 또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월세 비용, 전세 비용이 또 들겠죠.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또 수수료가 들고 이사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전체 넷 코스트를 다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장 손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너무 계산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 입장 쪽에서는 그러면 이거 따지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 더 내려갔어요. 내년 같은 경우 이 상황 쪽에서 더 금리는 일정 수준 간다고 하는데 내 삶에 희망이 없어요. 요거 가지고 삶을 살라고 하냐. 뭐 저축은커녕 뭐 그냥 나는 거 다 아껴야 되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이렇게라도 살았는데 부동산 더 빠지고 있고 그러면 아이 그때 선택을 할 걸 하는 생각도 들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현실적으로 어떤 분들이 실제로 예전에 많이 나타났냐면요. 네. 지금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네. 집을 한 가구당 하나만 사라고 하니까 네. 세대 분리를 하셨어요. 가구 분리를 해서 한 집안 가족이 다 같이 살다가도 흩어져서 네. 집을 하나씩 더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동산 가격 침체기가 오면은 가구 수 분화가 줄어들어요. 오히려 다. 합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기 댓글에도 얘기도 누가 한 분 하더라고요. 쓰셨는데요.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이 또 연쇄로 일어나냐면요. 내가 살던 집이 매물로 내놔도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를 내놔요. 음. 그래도 필요한 돈을 받아서 빚을 갚는 게 좋으니까요. 네. 전세 공급이 더 늘어나겠죠.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럼 집값이 다시 한번 순환을 내면서 더 빠지고. 그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네.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오늘 파월 의장 덕분에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이 돼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 발언 바로 직전으로 가보면 한번 조금 반대편의 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너무 암울해갖고 분위기가 4.5에서 4.75가 가장 많은 지금은 의견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오늘 얘기했던 협박이 다 현실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파월의 협박이 현실이 되는 거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현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2분기는 확실하게 모든 게 꺾인다. 안 꺾일 수가 없다.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의원님 그건 한 의원님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미국 인플레. 기준으로 인플레가 내년 2분기부터는 뭐 올해 대비 지금 현재 대비는 확연하게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CPI로는 그렇게 될 텐데 PC가 생각보다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CPI를 너무 많이 보고 그리고 파월도 분명히 자기는 CPI를 본다고는 했는데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2001년인가에 문서로 쓴 원칙이 있어요. 연준이. 우리는 PC를 볼 거고 왜 PC를 보는지 써놓은 게 있는데 PC는 지금도 핵심 PC가 5.1%니까 이게 3%대로 가려면 그 전월 대비가 0.25%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2년 평균이 0.35%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0.1%가 내려오는 게 언제일 거냐를 우리가 봐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내려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12월에 FOMC가 공교롭게도 10월 달하고 11월 달 물가 지표가 다 나오고서 개최가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라서 저는 거기서 PC는 몰라도 일단 내년까지는 모르겠고요. 요 두 달에 CPI가 조금이라도 잡히기라도 하면은 50 정도로 일단 올해를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는 있는데
모르는데 내년은 의외로 물가가 오히려 많이 안 빠질 수도 있겠다.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PCE 때문에 전 그런 생각 자꾸 개인 해요. 네. 소비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CPI는 떨어지는데 개인 소비는 살아있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준은 PC를 자기들이 본다고 하니까 그걸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할지가 좀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네. 그나마 오늘 그래서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려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올라갔던 미국의 모기지 금리 30년물 모기지 금리 네. 7.12인가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7.01로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 금리도 목에 찼다. 사실은 7%온 것도 충격적인 네. 거죠. 이렇게 완전히 올라갔어요. 수직 상승했으니까. 네, 7%가 뭐예요 지금? 연초에 거의 제로 금리였었는데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모기지 금리 그보다 높았지만 7%가 왔는데 이게 드디어 한번 꺾였다라는 점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이 금리를 이제 거의 목까지 찼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시작된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주간 단위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서 이거 한 주짜리 가지고 뭐 설레발을 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들도 있어서 지금 뭐 우리가 마냥 금리를 올릴 거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꼭 맞지는 않을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내년에 PC가 4%여도 어제 올해보다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전 여전히 50 올리고 12월에 내년에 20을 올려놓고 좀 기다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굳이 더 올려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잉 긴축까지 이미 과잉 것 같긴 하지만 네. 더 과잉 긴축을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약간 하는데 네. 일단 11, 12월 데이터를 좀 이제 당장 다음 주 11월 10일 날인가 당장 그 물가 지표가 나오거든요. 10월 달께 그때 근데 그 얘기 있었잖아요. 또 8호 회장이 과소긴축보다 네. 과잉긴축이 낫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이 과잉인 거냐 네. 아니면 더 가야 할 과잉인 거냐가 네, 요 내용은 너무 어렵죠. 근데 이 내용은 설레발 갖지 마라고 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온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맞아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그러지 마 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그런 뉘앙스가 후반에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는 딱 하자마자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를 하든 일단 빼고 보자. 옛날 그 전에 같으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 약간 올랐다가 예. 항상 보면은 왜 딱 이렇게 안경 쓰고 이거 한번 하시면은 네. 거기서부터 이제 정체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말 시작하자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네. 무슨 얘기 나올지 뻔하다. 네. 이걸 벌써 그리고 또 그게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우리 친절한 AI 선생님들이 네. 다 그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상황도 거의 그랬고,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되게 기분이 나빠요. 네. 미국 시장 보는 나스닥을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20주선을 딱 치고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 20주선을 딱 치고 내려와가지고 저도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확실히 떨어져 준다면 연준의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조금 가라앉을 것 같은데 그건 잘 안 내려오잖아요. 이 기대 고용도 인플레이션이. 좋고 뭐 다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핵심은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미국 경기 제발 이거 말도 안 되는 바람인데 미국 경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금융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거의 그 정도의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안 죽고 기대 인플레이션 살아 있으면 그리고 시장에 돈도 많고 조금만 좋은 뉴스 나오면 바로바로 튀지 않습니까? 이번 네. 10월 달에 주식시장 튄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는 다 올렸으니까 괜찮아. 이거 오버킬이야.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올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말은 못할 거예요. 저는 절대. 갑자기 할 것 같아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결국 그래. 데이터가 높다 계속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 확실히 보겠다면 이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행적으로 우리가 네, 행동할 11월 수밖에 10일, 없다. 12월 10일을 보겠다는 거죠. 네, 두 번 후행적으로밖에 일단. 행동할 수 없고 그러면 잘못하면 자칫하면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앞으로 1분기 동안은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계속 올려서 일단은. 막 목 졸라 놓고 근데 실제로 경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높은 금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수습이 안 돼서 좀 헤맬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요. 그럼 미국이 지금 경기가 안 나쁜 상태에서 글로벌하게 계속 문제가 생기면 미국도 신경을 쓰지 않겠어요? 근데 물가가 자기네한테 전혀 안 부메랑이 씁니다. 안 오니까. 전혀 안 씁니다. 예. 그거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긴 했어요. 그 네. 미국의 누구 네. 기자가 네. 했는데 상관없다고. 제가 그 읽어는 원문을 저는 들은 건 아니고 글만 읽어봤는데 영어로 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저는 해석을 했냐면 예. 말로는 신경을 쓴다라는 식의 말인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안 쓴다는 아니고 거죠.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그런 아주 무식하게 말하면 사소한 거 신경 안 쓸 거야 정도의 저는 느낌을 되게 그러니까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안정이 그네 나라한테도 좋다.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투예요. 결국 뭐냐면 부메랑이 와야 돼요. 요번에 사실은 그 훨씬 중요하다고. 10월달 랠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건 결국은 저는 중국하고 일본이라고 보거든요. 걔네들이 달러 팔고 달러 채권 던지니까 바이백 얘기 나온 거고 몰린 거잖아요. 채권 시장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충격이 오니까 뭔가 다른 조치를 해야 돼 하면서 갑자기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라일 브레이너드, 메리 데일리 이런 사람들의 양적이 된다. 그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위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위기가 와야 애들이 행동하는데 그러려면 뭐 또 지난번처럼 막 그 일본이나 중국이 막 달러하고 달러 국채를 막 팔아 제껴가지고 자기네한테 좀 위기가 오게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이렇게 숙이는 그런 발언이 나오고 계속 어쩔 수 없이 계속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세게 올라가면 센 발언 나오고 시장이 좀 떨어지면 조금 말랑말랑한 발언 나오고 그래서 가두리에 이렇게 놓고 진짜 축구 선수가 축구볼 차듯이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은 모두가 이 달러 인덱스하고 미국 금리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하는 어느 레인지에 와서 그래 금리 고점이었어라고 해서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채권을 국채를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고 국채 금리가 떨어져요. 그럴 때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과연 좋아지는 걸까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생기고 있는 거죠. 이미 닫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때 돼서 미국 국채로 수요가 더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게다가 인플레이션 숫자가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후행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달러와 미국 국채 금리에만 반응하고 있는데 그게 안정화됐을 때 과연 우리가 다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생각을 했었으면은 달러 강세 저렇게 안 놔뒀겠죠. 네. 결국에는 그럼 똑같이 또 금리 문제로 돌아가는 미국은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랬을 그러면 때 다른 나라들은 그 다음에는 더 나빠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또 특히 이번에 보니까 뭐 스리랑카 뭐 몇몇 나라들 쓰러지고 뭐 IMF가 이제 돈도 없대요. 그럴 정도까지 했는데 뭐 그냥 뭐 어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전 사실은 뭐 중국, 일본도 중요한데 영국의 문제가 터지면 그렇죠. 미국이 역시 신경을 쓰더라. 역사적인 그렇죠.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거라서 그렇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뭔 것 같냐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대형 나라의 어려움보다는 우리가 걔네보다는 그러니까 꼴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버티더라도 우리가 상위권은 못 가더라도 내 밑에 몇 중상위권. 명은 깔아놓고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되게 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변 전무님의 말씀에 한 10,000%쯤 동의했는데 이번에 11월에 50bp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우리가 꼴찌를 하지 않기 위해서 50bp를 해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이창용 총재께서 뭐 모르실 리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래서 이번 한국 금통위가 하죠. 네. 그 올해 금통위 중에 최고 재미난 금통위 그리고 될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일걸요. 네, 마지막이에요. 올해 12월에 없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2월이죠 그리고. 네. 네, 우리나라 네. 12월 없어요. 네. 올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명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25bp만 올리자고. 뭐 반대한 건 아니고 25bp만 올리자고 한 거니까 이번엔 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50bp를 더 올린다고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6명이니까 한 명이 더 붙으면 3대3이면 결국 이제는 이창용 총재가 결정을 하는 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아주 불꽃이 튈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느낌은 이창용 총재는 분명히 50bp 올릴 것 같아요. 그동안에 했던 제가 총재 되고 나서 발언들을 모두 기자회견하는 걸 다 들어봤는데 매우 건조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합리적인 분이라서 그냥 약간 학자틱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가 정해져 있는 분이거든요. 교과서처럼 예, 말씀하셨죠. 그래서 네. 그렇다면 뭐 당연히 이번에 50bp 올릴 수밖에 없는데. 느낌은 저도 그렇긴 예. 해요. 근데 다른 위원들이 얼마나 이거를 그 반대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2명이 더 반대하면 어쩔 수 없이 25가 가는 건데 네. 한 명만 반대를 더하면 그건 이창용 총재가 그 뭐라 그러냐 캐스팅 보트를 해서 할 수가 있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제 한성환 박사님은 올리면 안 된다로 또 가시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직접 여쭤보시죠. 네. 직접 제가 몰라서. 네, 이 상태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 뭐 정도 얘기를 하시고 아니다. 지금 그럴 아니고 수도 있죠. 우리 뒤늦게 따라가도 된다. 뭘 우리 먼저 해야 하느냐.
그래서 내년 2월달 가서 해도 되니까 이번엔 선제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 또 이런 분위기로 생각하시는 박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야 뭐가 답인지 모르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이런 내용들 따라서 지금 거의 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약간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관이나 개인이나 입장 차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보는 뷰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금융권은 지금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50핍 당연히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입장을 표명할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부실 리스크가 있는 그렇죠. 그런 쪽에서는 유동성 리스크 때문에 50조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는 동시에 지금 바로 그렇게 가야 되느냐 논란이 꽤 있을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기 종목을 하나도 못했는데 2차 전지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SDI, LG엔솔 우리 정말 대표님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로 저는 아직도 느끼는 금양 같은 거 정말 난리도 참고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전지? 이제 금양은 잊어주시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이건 있고 네. 2차 전지로 잊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2차 전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나는 가치 투자를 해. 기업의 밸류를 따져보고 성장보다 지금의 가치를 먼저 투자를 해. 그러면 손대시면 안 됩니다. 전혀 지금 내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쪽 2차 전지입니다. 그러면 보면은 다 비싸게만 보여져요. 이거 뭐 네. 손도 못 대요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아니라 담보된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 할인율이라고 그럴까요? 이것까지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진짜 질문.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너무 비싸 보이는 거 맞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SK 비상장인 SK 오늘 네. 들고 있는 SK 이노는 좀 싸 보이거든요. 그 얘기를 최근에 좀 했었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지금 선택은 셋 중에서, 그러니까 SK 온이 제일 지금 할인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율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흑자가 못 나니까. 수율이 안 나오니까 흑자가 날 리가 네.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정도만 간다고 하더라도 90%입니다. 네. 얘네들은 아직까지 60, 70%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그동안에 개선한다 그래서 4분기에는 기대하세요라고 했던, 다음 분기엔 기대하세요라고 했던 얘기가 벌써 지금 1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약간 성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에비타가 흑자고요. 그렇죠. 영업은 예. 적자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해서 이제 초도 물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맞추는데 아직까지 관리를 좀 더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게 성공하기 시작하게 되면 솔직히 삼성 SDI보다 미국에 가서 진출하겠다고 이제 확 벌리는 거는 SK온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요거만 잡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SDI보다 훨씬 많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부터 1년 전부터 이랬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더 고민인 거죠. 지점장님 혹시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뭐 죽어도 죽어 있는 데서 죽어야지 살아 있는 데서 네. 죽지 말자는 주의니까. 워낙 뒷밸류 투자자셔가지고. 아 이건 살아 있는 네. 쪽에서 죽으면 너무 크게 죽으니까. 많이 오른 주식에서 네, 많이 오른 쓰러지기 쪽에서 죽으면 한 시작하면, 7, 네. 8알 죽. 우리 카카오에서 경험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7, 8알 죽으니까 7, 8알 죽으면 회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거 말고도 지금 싼 주식은 널렸다. 물반 기반 수준이니까. 네. 물론 이제 그 거시가 우리를 두들겨 패서 여기서 추가로 더 두들겨 팬다면 물이 빠지고 있잖아요. 예, 만만치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접근한다면 뭐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동안에 채권 사자는 얘기를 원천 많이 했는데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가지고 있는 현금 남는 거로 채권이나 정기 예금을 하는 거지 물려 있는 주식을 팔아 갖고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네.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올해는 채권 주식이 다 박살이 나는 해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내년은 채권 주식이 다 좋은 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럼 누가 더 좋을 거냐? 당연히 많이 떨어진 놈이 좋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면 주식은 지금 엉망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 내년도에 이게 다 이제 이런 그 흙탕물들이 좀 가라앉고 분위기가 좀 쇄신이 된다면 당연히 채권도 좋고 주식도 좋은데 주식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식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많이 떨어진 만큼 반등 수익률도 꽤 좋을 거라서 이거를 던지고 안전한 채권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좀 네. 낭패가 될 수도 있다. 네. 2차 전지는 비싸다라고 보시는 거죠. 2차 전지 말고 전기차 쪽에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는 트렌드가 맞잖아요. 네. 2차 전지도 트렌드가 많습니다만 그 전기차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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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오늘 FOMC 이후에 오늘 새벽부터 바쁘셨을 분들과 함께
1부, 2부 달려봤는데요. 이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2부도 이제 그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각도기님, 곽상준 지점장님이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